긴 세월의 강 저편에서 마주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이었다. 싱그러운 풀빛 꽃빛마다 서려있는 옛사람의 향기. 그것은 자연의 숨결이었다. 이 땅 어느 곳이든 계절은 다투어 피고 지는 크고 작은 꽃들로부터 열린다. 자연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고 살았던 옛사람들은 너른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꽃이나 풀잎에서 아름다운 색깔을 울고 냈다. 삼배 심고 못이 심어 배를 짜던 어머니에게 길쌈배어 바느질 익히던 딸아이는 색색이 고운 물들여 혼숫감을 장만했다. 여인네들의 손끝에서 우러나던 고운 빛깔들. 쪽물들여 인물들여 소반 가득 담아내던 정성이 젊은 날의 소박한 꿈을 전한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동화돼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색의 이미지를 선호했다. 경쾌하고 순수한 원시적인 색감. 색의 근본이 되는 맑은 청색, 황색, 적색, 밝은 녹색들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양의 색 내지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의 그 질서, 특히 상생의 관계,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갖고 있던 그 생활 감정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전통의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따라 아늑한 골짜기를 굽이 돌면 해발 800m 금화산 기슭 진광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닿으면 먼저 눈길을 끌어당기는 것이 쪽풀이다.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감이었던 쪽물의 원료인 쪽. 마디풀과에 속하는 이 풀은 봄에 씨를 뿌려 키가 60-70cm쯤 자라는 7, 8월에 베어낸다. 꽃이 피면 양분을 꽃에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꽃피기 직전이 적기라고 한다. 쪽은 본디 중국 또는 인도가 원산지인 재배 식물인데 그 씨를 받아 겨울에 잘 갈무리했다가 이른 봄에 뿌린다. 씨가 그냥 땅에 떨어져 발화가 되어도 다른 잡초 속에서는 자생력을 잃기 때문에 보호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취를 감추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쪽은 크게 두 가지였다. 잎이 둥근 대엽과 잎이 뾰족한 소엽종이 있는데 색소의 함유량이 많은 것은 이 중 대엽종이다. 쪽풀은 잎사귀가 싱싱한 아침나절 이슬이 마르기 전에 베어내 사용한다. 색소가 잎에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랫줄기는 작두로 잘라낸 다음 윗동만을 준비된 큰 독에 가득 담는다. (20년) 가까이 쪽 농사를 짓고 있는 한상훈 씨. 그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옛 빛깔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10년 동안 한국 브리테니카사에서 펼친 전통 문화 사업을 맡아 일했던 그는 6.25를 전후로 사라진 전통 문화 가운데서도 전통 자연 염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옛 물감 중에서 대표적인 물감은 쪽물이었다. 그러나 텃밭이나 도랑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쪽풀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자취를 감춰버린 쪽씨를 어렵사리 구하게 된 것은 79년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예용해 씨로부터였다. 80년 그는 고향 벌교로 돌아와 진광마을의 하나의 자연문화를 형성한다. 우리 것을 보다 우리 것답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한 지역이 지닌 자연 환경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이루지 않던가.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는 벌교. 벌교 해안은 고막으로 유명하다. 고막 껍질을 옹기에 넣고 가마에 불을 지핀다. 1200도까지 열을 가하면 고막 껍질은 석회로 변한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슬기롭게 생활을 해결해 나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풀어나갔던 일상의 지혜. 높은 열로 구워진 조개 껍질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미세한 분말을 터뜨린다. 자연의 빛깔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 빛깔이 갖고 있는 비밀을 먼저 풀어야 한다. 쪽빛에 가려진 베일을 벗기는 것이 바로 석회의 역할이다. 석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매염제가 되는 잿물이다. 농가에 흔한 콩대, 쪽대, 메밀대를 모아두었다가 연료로 사용한 후에 그 재로 잿물을 내리는 것이다. 물감의 종류에 따라 잿물을 내는 식물의 종류도 달라진다. 쪽에 사용하는 찰볕짚이나 콩깍지는 가장 강한 잿물 성분을 지닌 식물이다. 잿물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막대를 걸쳐 얹은 시루 안에 가득히 재를 담는다. 그 위에 짚을 고루 펴고 미리 끓여놓은 물을 서너 차례 반복해서 붓는다. 뜨거운 물이 재를 통해 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농도의 잿물이 되는 것이다. 이때 잿물이 너무 진하거나 묵지 않도록 손끝으로 문질러 보며 그 미끄럽기를 가늠한다. 애써 계산하지 않고도 경험 하나로 그 농도를 정확히 알았던 우리 어머니들. 독에 가득 담아두었던 쪽은 3, 4일쯤 지나 건져내고 그 안에 준비해둔 석회가루를 넣는다. 석회는 물에 녹아있는 색소를 잡고 가라앉는 역할을 해준다. 쪽빛을 잉태시키는 것이다. 석회의 양 역시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염장의 손가늠으로 이루어진다. 깊고 깊은 바다의 싱싱한 물빛,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같은 빛깔. 쪽빛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으로 고무래를 저어 꽃거품을 일으켜야 한다. 잠든 쪽빛을 깨워내는 일.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아득히 먼 세월을 깨우는 일이다. 흰빛이다가 가지빛으로 서서히 색깔이 깨어남을 기별하는 꽃거품. 이제 저 푸른 하늘과 깊은 바닷물빛의 쪽빛이 깨어나고 있다.
옛 빛깔을 재현해내는 일은 자연의 빛깔을 그대로 옮겨오는 일이다. 쪽과 함께 아녀자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물감은 홍화다. 홍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꽃이라고 불렀으며 독이 없고 약이 된다고 해 한방에서는 그 응용이 다양했다. (8월) 한낮 여인의 가슴을 꽃물로 적시는 만개한 이꽃. 제 이름 불러주길 원해 나름대로의 빛깔로 또록또록 얼굴을 내미는 산골짜기 꽃과 풀들. 자연은 가까이 다가오는 자에게만 그 무한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 우리의 강산과 들녘에서 채취한 식물성 염료로 옷을 해입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자연을 입고 살았던 셈인 것이다. 사라져버린 우리 세계 비밀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뿌리와 열매들. 붉은색의 꼭두선이, 아기자기한 노란색의 황년, 짙고 옅음에 따라 동백꽃빛에서 복사꽃빛까지 내는 소박목.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눈에 익어온 치자와 오미자. 그리고 가슴 깊이 다가서는 보랏빛 서정을 우러내는 자초. 이 밖에도 우리 산천에 널려있는 모든 식물이 그윽한 색깔을 품고 있음을 옛 문헌이 전해주고 있다. 농사의 전반적인 것을 다룬 조선 후기 농정신서나 신유구의 임원경제지에도 자연에서 색깔을 울궈냈던 옛 선인들의 염색법이 기록돼 있다. (1700년으로) 추정되는 아희월남을 보면 음양오행설의 의미를 둔 오방색의 정의가 나와 있다. 동서남북과 함께 중앙의 오방이 골격을 이루는 청적, 황백, 흑 5가지 정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기운을 뜻한다. 동쪽은 청, 남쪽은 적, 서쪽은 백, 북쪽은 흑, 중앙은 황색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채감. 이러한 색들은 우리 선인들의 염색 기준이 됐다. 삼국시대의 그 염직 유물을 보면은 그 염색 기법이라든가 또는 직조의 기술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려시대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다 그 일본이라든가 또는 인도네시아의 바틱 또는 또 인도의 날염 이런 거와는 달리 저희 나라로서는 독특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단색염을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 문양을 낸다는 것은 직조의 문양을, 직조 상태에서 이제 문양이 들어가고 염색은 그저 담색으로서 그 아름다운 색을 내는 것이 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고려 선종이 대각국사에게 내렸던 가사. 전남 서남사에 보관 중인 이 가사는 천년 해묵은 세월의 벽을 허물고 있다. 여기에는 쪽물과 꼭두선이 물러 새긴 문양과 빛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옛 방석이며 조선 현종의 셋째 딸 명안공주의 유품인 돗자리의 문양도 쪽물이다. 1800년대로 추정되는 작가 미상의 금강산도 열폭짜리 병풍에 그려진 금강산의 산수가 오랜 세월 속에서도 그윽하게 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자연의 빛깔로 물을 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수월치 않은 공정이 따른다.
먼저 재래식 방법의 전통 마전 과정이 필요하다. 천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물들이는 횟수와 정도가 달라서 물들이기 전 천을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잿물에 담근 천을 시루에 찐다. 천의 바닥에 고르지 못하게 묻어있는 미세한 물질을 빼내 천의 질이 순수한 성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잿물에 담가 시루에 찌기를 서너 번쯤 반복하는데 여러 번 반복될수록 흰빛으로 표백돼 윤기가 나게 된다. 이렇듯 번거로움이 따르긴 하지만 천 다루기를 그르쳐 물을 들였을 때는 염색 후에 얼룩이 지기 때문에 아무리 염색을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만다. 천에 부착돼 있거나 함유돼 있는 불순물과 불필요한 색소를 제거하는 전통 마전법은 천과 염료의 결합성을 좋게 한다. 몇 번씩 시루에 찐 천은 충분하게 물에 담가 잿물을 뺀다. 천마다 두껍고 얇은 차이가 있어 천의 종류에 따라 손질 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이제 햇볕에 바르면 누리끼리 하던 빛깔을 벗고 하얀색으로 표백되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흰색은 이렇게 마전을 통해 깨어냈다. 본디 우리 민족은 흰옷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무명이나 손명주나 물들이지 않는 소색 그대로 옷을 지어 입었다. 흰색이 보편적인 옷빛깔로 퍼진 것은 신분에 따라 옷의 색을 제한했던 복식제도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상 숭배의 탓도 컸으리라. 모든 색깔의 염색은 이처럼 흰 빛깔부터 내는 마전을 거쳐야 했다. 치자나무 열매로는 노랑물을 들인다. 먼저 치자를 깨서 치자의 껍질과 알갱이를 뜨거운 물에 삶는다. 치자가 으깨지도록 삶아지면 찌꺼기를 걸러내고 매염제를 넣는다. 치자의 매염제로는 콩깍지 잿물을 쓴다. 오방의 상징에서 중앙의 황은 오행의 흙을 뜻하는 정색으로 우리 민족이 선호하던 색이다. 주세요. 염액의 빛깔이 짙어지면 이때 천을 넣어 염색을 한다. 이른 봄 갸웃이 고개를 내미는 민들레의 빛깔로 은은하게 깨어나는 색. 검정 색깔을 낼 수 있는 식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검정 물들이는 방법은 먹이나 수초로 물드는 그 방법도 있는데 이처럼 신나무로 삶아서 메밀제를 이용해서 물을 들이는 방법이 색깔이 제일 맑고 좋습니다. 오방의 북쪽에 속하는 겨울색인 검정색은 오행의 물을 뜻하는 정색이다. 검정색은 물풀의 나무 수트로 들이기도 하는데 옛부터 절에서 스님들이 많이 들여 입었다. 스님들이 입는 승복은 검정물을 옅게 들여 만든 것이다.
쉽게 제빛깔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 염려는 염장이의 집념과 애정으로 깨어난다. 곱게 물이 든 것 같아 천을 건져내면 어느새 주르륵 빠져버리고 마는가 하면 천에 따라 물감이 겉도는 경우도 있어 황당하기도 했다. 빨강물을 들이는 데는 홍화, 옥두선이, 소박목 등이 쓰여왔다. 홍화에서 빨강 염료를 추출하려면 꽃잎을 항아리에 넣고 20일 정도 물에 담가둔다. 황색과 홍색의 색소를 함께 지닌 홍화는 먼저 황색 색소를 뽑아내야 빨강색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끓인 잿물을 부어 다시 홍색 색소를 빼내고 오미자 우린 물을 넣으면 빨강 색깔이 곱게 우러난다. 오방의 상징 중 남쪽 색인 붉은색은 절기색으로 보면 여름이다. 붉은색은 옛 여인네들이 즐겨 입던 색깔 중에 하나였다. 적색은 잡기를 물리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손톱에 들이는 붉은색의 꽃물 역시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 한다. 이렇게 색깔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상징이 깔려 있다. 봄을 나타내는 청색은 쪽물로 드린다. 남빛이라고도 하는 쪽빛은 짙은 푸른 빛깔의 물감으로 오방의 동쪽과 오행의 나무를 뜻하는 정색이다. 쪽은 물을 들이는 횟수에 따라 그 농도가 달라져 선명하고 부드럽고 깊은 느낌을 준다. 쪽물이 널리 쓰였던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의 관복, 예복, 평상복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의 치마 조거리, 댕기, 화관, 놀이개에 이르기까지 쪽물을 들였다. 쪽물이 잘 들여진 천을 곱게 다듬으면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서 얻어낸 색깔들은 그들만의 따사롭고 맑은 감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바라보아도 그저 부드럽고 순하기만 한 우리의 색깔. 천연염색은 이게 무슨 뭐 다른데 왠게 물도 들지도 않고 오랫동안 들인 그 참 공으로다 그런데 암만 해도 화학염색은 뭐 물 들일 적에 소금을 넣는다 초를 친다 해도 이렇게 바느질 하다 보면 인두방석에도 묻고 내 손에도 묻고 그럴 때가 많아요. 천연염색은 그 쪽물이라든지 기치 같은 걸 여러 번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하면은 그게 묻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 염색은 이게 우아한 맛이 있고 천연염색은 이제 그 화학 섬유로 들인 염색, 섬유에다 들인 염색은 요새 그 화학 염색이라는 건 빛깔은 색색하고 고와도 그렇게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물빛 그대로, 하늘빛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천에 옮기고 나면 마지막 수세 작업이 기다린다. 냇가에 나가 맑은 물에 옷감을 흘려 잡대를 빼는 것이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 자락이 개울물에 풀리는 것일까? 물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는 색깔들. 색을 깨우는 것은 혼을 깨우는 것이자 어쩌면 우리의 잊혀진 넋을 깨우는 것은 아닐까. 그저 눈으로 보는 색깔들만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색깔도 있다. 차분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가라앉은 색감. 평화와 순수가 깃든 토종의 빛깔에는 쪽치마,
이쩌고리의 젊은 아낙네 모습이 어리고 색동으로 치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른다. 옛사람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서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 음양오행의 우주관에서 비롯된 오방색의 색채관념은 자연에서 그대로 빌어온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앙의 정색과 그 사이색인 간색. 여름철에 해당하는 붉은색은 분홍, 주황의 간색을 거느린다. 간색은 한 가지 재료로 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쪽물 들인 체온에 인물을 들여 보랏빛을 내는 경우처럼 복합해서 색을 내기도 한다. 푸른 하늘이 와르르 쪽물을 쏟아 또 하나의 빛깔을 우려내고 있다. 길쌈과 함께 물들이는 일은 우리네 옛사람들이 지닌 유별난 재미였다.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쪽씨를 구할 수 있었던 한상훈 씨는 사라진 쪽물 염색을 되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들을 수소문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쪽물 염색을 배웠다. 옛 문헌을 탐독하고 스스로 시험해보면서 잠들어버린 자연의 빛깔을 깨어나갔다. 쪽물은 손이 많이 가는 귀한 물감이었다. 제철이 아닌 겨울에도 쪽물을 들일 수 있도록 쪽에 앙금을 보관해두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지혜로움으로 물을 들여 옷을 입었다. 자연의 색을 하나하나 깨어나가던 한 씨는 지난 87년 제12회 전승공예대전에서 쪽물 염색으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쪽물은 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려니와 한 번 들인 뒤에는 좀처럼 쪽빛 본연의 빛깔을 잃지 않는다. 자연이 주는 영감으로 자연이 일깨우는 빛깔을 다스릴 줄 알았던 선인들의 가식 없는 심성이 쪽물 속에 함께 우러난 것일까. 소박하면서도 도도한 빛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만한 빛깔이 우리 선조들이 우려낸 전통의 빛깔이다. 바다 건너 제주도는 기후 조건과 생활 풍습에 따라 특별한 물감으로 옷을 해입었다. 물이 귀하고 밭농사를 짓는 제주도 농부들은 음력 7월에 여물기 시작한 땡감의 즙으로 물을 들여 노동복을 만들어 입었다. 태풍으로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기 십상인 제주도의 감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가롯 만드는 재료로 사용돼 왔다. 감물은 우선 날이 좋아야 한다. 툭툭 터트려 깬 땡감의 즙을 짜내어 물을 들인다. 감물은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 하루 만에 다 들여야 색깔이 곱게 든다. 감물의 떫은 즙은 어떤 천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 가롯 제대로의 색깔을 내려면 보름 동안 이슬을 마치고 번갈아 햇볕에 널어야 한다. 처음엔 연녹색이다가 점점 짙어져 갈색이 되는 가롯은 몸에 감기지 않아 일복으로 즐겨 입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비누도 없으니까 흰옷 입으면은 빨리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감들여서
입고 또 옷도 하기도 그렇게 어렵질 않냐고 한 집이 수정이 세 사람이 사나 네 사람이 사나 이게 한 벌씩밖에 안 입으니까 힘들게 옷도 안 입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힘 입어보니까 이렇게 힘 안 듭니다. 한 벌씩 해서 입으면은 그래 반일 가도 밭대 일 가도 흙도 안 붙고 땀도 안 붙고 이렇게 좋읍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연염려 염색이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쪽물이 가장 고급스러운 물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호받고 있다. 일본은 주로 실에다 쪽물을 들인다. 천에다 들여 옷을 지어 입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이 점이다. 일본의 쪽 염색은 농도별로 염액을 구분해 두고 착색시킨다. 본디 일본의 쪽은 원산지가 인도인 한국 쪽과 같은 종류로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져갔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 도자기며 목화와 함께 쪽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 땅에서는 이미 시들어진 쪽 문화가 일본에서는 이처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일본 취재 중 무엇보다 큰 수확은 일본의 쪽 유입이 한국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 문화를 방관했던 부끄러움과 서글픔도 동시에 느껴야 했다. 日本の場合はね、染色が始まったのがどこかということは古墳なんかの発掘で今少しずつ解明されてきてるんだけど、はっきり言って多分韓国から渡ってきたものがほとんどです。 일본의 한 개인 미술관.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염색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 미술관의 전시품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는 쪽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한눈에 읽을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각양각색의 문양들이다. これはですね、東北の方の青森県の着物ですけどもね、男の着物ですが、こういうものを手に入れたら強くして、そして長く使えてまた美しくという形のですねした素晴らしい着物ですけどもね、またこういうのですね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んですが、娘の子をお嫁に行く時に持たせた布団表なんです。 우리는 염색을 할 때 천에다가 한 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무늬를 넣었네요. 日本には春夏秋冬と四季がありますが、そういう四季を模様に描いたり、お嫁にやる時には夫婦仲良く長生きして、お金に心配しないようにという願いが込められた図柄が多いようですね。 이미 쪽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마저도 잊고 지내던 우리와는 달리 일본인들은 이웃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제 것으로 정착시킬 줄 알았다. 세월이 흐르고 고유의 빛깔들은 사라졌지만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쪽이며 이꽃이며 꼭두선이와 같은 옛 빛깔은 현란한 화학염료의 자극에 지친 우리의 시선을 편안하게 이끌고 있다. 산뜻함보다 가라앉은 은근함이 자연을 대하듯 정겹다. 별의별 색깔들이 눈길을 잡아끄는 컬러 시대. 사람들은 우선 편리하고 쉽게 취할 수 있는 쪽으로 길들여지고 있다.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견디면서 지혜를 깨닫는 우리의 민족성마저 저만큼 밀려나고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제 것 내주고 남의 것에 취하다 보니 우리네 소중한 것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렵사리 쪽빛을 깨어내듯 우리가 바라는 쪽빛 세상도 깨어내야 하지 않을까. 천연염색은 그 재료 자체가 전부 다 이런 게 다 약초예요. 그 잇꽃이니 이런 쪽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약초입니다. 근데 이런 약초로 자기가 필요한 색깔을 취해서 옷을 입으면 인간에게 그 이상 좋은 옷은 없지 않을까. 제가 옷을 만들면서 인간을 위한 최종적인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색깔과 옷이 그렇게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하고 기품 있는 안정감. 쉽게 내색하지 않고 들뜨지 않는 차분함. 남도의 황토 언덕 같은 포근함. 화려하면서도 소란스럽지 않는 옛사람들의 심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빛깔들은 이제 잃어버린 유년의 언덕에 무지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옷은 모시에 홍화로 물들인 건데요. 얼마나 고와요. 근데 이렇게 고운 그 어떤 전통의 의상이나 염색을 별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서구적인 쪽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좋은 그 어떤 문화나 예술을 그렇게 찾지 않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우리의 색깔들이 고향 풀밭에 돌아와 한 폭이 들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언제 봐도 싫지 않는 저 맑은 산색과 하늘색. 정겨운 나무색을 그대로 물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